소거랑 스피커 써주시면 네, 그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쑥스러우세요? 네. 많이 해보셨으니까 다들. 민성님 들어오셨고 서영 형 들어왔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시작해 주실까요? 진행하고 있다 보면 민성님 오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다들 이제 말씀은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저희 지금 저희 독서모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민성님은 이제 중간에 합류하실 겁니다. 네, 경민님. 경민님,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곽희님께서 처음으로 지금 데뷔해 주시는 시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드디어 이제 같이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경민님 좀 오셨습니다. 오늘 곽희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건 책은 유튜버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이 주제가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 김성우 씨와 엄기호 씨가 공조를 하셨나 봅니다. 네네. 네,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고요. 네, 곽희님 진행해 주시면 저희 같이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 김성우 교수는 응용 언어학을 연구하신 분이고 엄기호 씨는 이제 사회문화 연구하신 분인데 두 분이 이제 문해력, 리터러시 관련해서 네. 두 분이 서로 대담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읽기 쉽고 그리고 제가 올해 이 문해력에 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읽게 됐는데 되게 내용도 쉽고 재밌고 또 얘기해볼 만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올해 그 문해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가 하나는 EBS 다큐 중에 미래교육 플러스의 배움의 기초 문해력이라는 시리즈 2편짜리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초등학생 애들을 대상으로 이제 문해력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담하고 이제 화면 실제로 현장에 나와가지고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 6주 동안 이제 문해력이 안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문해력을 키우는 그 과정을 이제 같이 보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캡처 그런 걸로 봤는데 그것도 EBS에서 하는 그 문해력 관련된 다큐였어요. 근데 그거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그 다큐 제목이. 그래서 애들이 이제 뭐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교과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이런 주제로 한 다큐였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관련 수업 시간에 피었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얼굴이 피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했는데 되게 많은 아이들이 얼굴이 피었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이 정도였는데 얼굴에서 피가 난다고요? 약간 이런 정말 관련 없는 전혀 유추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뭐 곽희는 집에서 두문문출했다. 이것도 전혀 문이 두 개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감을 못 잡는 아이들이 그게 근데 정말 소수여서 그냥 몇몇은 그럴 수 있지라고 지나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국어를 잘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뭐 영어 지문도 과학 지문도 수학 지문도 읽지를 못해서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수업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약간 좀 못 따라가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피었다를 모른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약간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런가?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약간 다 되게 인터넷으로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면은 싸움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누가 글을 올리고 근데 꼭 나오는 말이 막 싸우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난독증이세요? 이런 말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세요? 난독증이세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이게 되게 상대방을 조롱하고 이제 선을 긋고 내 말이 맞고 옳은 건데 네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건 너는 난독증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선을 긋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서 근데 저조차도 되게 어느 순간부터 약간 문맹은 없지만 맥락맹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인터넷에는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걱정이나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를 약간 뭐랄까 좀 비난하고 약간 조롱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약간 아 진짜 난독증이 많은 건가? 그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쓰기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까지 왜 인터넷에 쓰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막 별거 아닌 얘기도 되게 많이 길게 장황하게 자기에 대해서 쓰는데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되게 누가 심각하게 뭐 자신의 고민이나 이런 걸 썼어요. 근데 댓글들이 뭐 10개가 있으면 뭐 한 두세 개는 정말 진지하게 읽고 아 그러셨군요 하면서 자신의 경험으로 되게 도움이 된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길어서 못 읽겠습니다. 누가 요약 좀. 그런 얘기나 또 어떤 뭐라 사람 그러죠? TLDR인가? 영어에서 뭐 TMI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투롱 아 읽긴 너무 길다. 그 있는데 혹시 호영님은 아실 것 같은데 왜 추롱충님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완벽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길면 맨 마지막에 저자가 세 줄 요약. 그 TLDR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약자를 쓰고 한 줄로 요약을 해줘요. 너무 기니까 요것만 읽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구나. 긴 글에 대해서 네, 아유 막 느낌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네, 약간 세 줄이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쭉 쓰고 아 시간 없는 분은 이것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해서 세 줄 요약해가지고 밑에 써놓던지 아니면은 약간 좀 야 너무 길어서 못 읽겠다 누가 세 줄 요약 좀 이건 양반이다 싶었던 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앞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람이 글을 쓰면 잘 쓴 글이든 못 쓴 글이든 상관없이 서사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뭐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처음에 걔가 나에게 뭐 이런 욕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뭐 이 본인이 더 심한 잘못을 해서 뭐 그러니까 나쁜 거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 뭐 걔가 저에게 이런 욕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고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 앞에만 보고 조언을 해드리자면 욕한 사람은 무조건 잘못입니다. 약간 이렇게 너무 단편적인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약간 뭐라 해야 돼? 대망징창? 댓글이 엉망진창이다. 약간, 처음 들은 말이에요. 약간 이런 걸 외워놔야 돼요. 나이 들어. 이런 인터넷 용어로 하자면 약간 이런 말이 대망진창인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어쩌면 뭐 그냥 신변잡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진지한 얘기를 누구한테 해서 마음을 터놓고 싶었는데 오히려 뭐 상처만 받고 가는 경우도 많고 더 폐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약간 좀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약간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관련돼서 뭐 동영상도 좀 보고 약간 찾아보다가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약간 뭐 동의하는 내용도 있고 약간 좀 이건 너무 둘 다 그냥 연구자시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인 말 아닌가? 뭐 싶은 내용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흥미로웠던 TLDR. TLDR. 뭐의 앞서죠? D가 뭐예요? 투롱 투롱. 디든 리드. didn't read. 아 심지어 TLDR도 안 읽었어. 길었어. 그냥 그 단어 그런 게 근데 이게 약간 우리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책을 좋아하고 읽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모임에 있다는 것 자체는. 근데 그래도 약간 인터넷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아침에 네이버를 보거나 이럴 때는 약간 제목만 보고 이랬대?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클릭을 해서 봤는데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 쭉쭉쭉 내려서 댓글을 보고 그냥 분위기가 이런 건가? 약간 앞에 보고 댓글 보고 뭐 어느 신문 사건인지 보고 뭐 이 신문 사람은 이렇게 말했겠지 이 현안에 대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박혜님 진행하시기 전에 문해력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네네.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네네. 그러니까 행간을 이해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문맹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글자는 읽을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글을 읽을 줄 안다로 썼대요. 근데 글은 모두 읽을 줄 아는데 요즘에는 글자는 읽어도 이 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행간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전문가들은 국어교육자 전문가들은 실질적 문해력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실질적 문해력. 네네네. 이거 의미 있네요. 그래서 뭔가 그렇다면 그 행간을 그러니까 글자는 읽을 줄 알지만 글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뭐 글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잘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내 말을 이해하는 게 맞나 싶게 약간 자꾸 핀트가 어긋날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실질적. 또 사실 이게 관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문해력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문장력도 상당히 그렇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문해력이 딸린다고 독자들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교수님들 강의할 때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렇죠. 너무나도 현학적인 용어와 줄기를 못 찾고 뻗어나가는 그 수많은 신변잡기를 수업시간에 네네. 근데 사실 그래서 문해력만큼이나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문해력은 약간 읽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는 문해력인데 읽기에는 필수적으로 쓰기가 동반되는 거잖아요. 읽기 쓰기 뗄 수가 없잖아요. 쓰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 이제 문장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이분들은 그래서 약간 그 첫 번째 주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사실 권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내 강의가 어려워?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자기 수업을 못 따라오고 시험을 잘 못 보면 본인이 점수를 줘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너는 맞아. 시험을 잘못 봤어. 너는 내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어. 음. 라고 하는데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네가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게 권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성세대들 네네네. 지금의 완전히 이해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사실 기성세대들이 보고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이 시대에 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 10대도 문해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맨날 동영상만 보고 책도 안 보고 그렇게 동영상만 봐서 깊이 있는 교육이 되겠냐. 네가 뭘 동영상에서 얻을 수 있겠냐. 순간 반짝하는 거지. 라고 하고 10대, 20대, 뭐 MZ 세대도 비난해. 그리고 60대, 70대. 깊이 있게 신문을 읽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파악해야지 맨날 첫날 자기들끼리 만든 동영상방에 이상한 유튜브만 공유하면서 그게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실제 세상을 못 보는 저 사람들 너무 무식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 딱 지금 기성세대.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과 자기들의 MZ 세대의 그 나이 때에는 그런 비난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대로 영원히 반복되죠. 본인이 기득권층이 되면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동민님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문제야라고 말을 하는 쪽은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글을 쓰는 입장, 작가 입장에서 독자를 향해서 이제 말하는 얘기잖아요. 왜 이해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근데 또 독자 입장에서 작가를 또 지칭할 때는 문장력, 표현력 이렇게 이제 쓰여질 텐데 아까 리터러시가 이미 권력 관계라고 이미 나와 있다고 하니까 좀 명확히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면 저희가 앞서서 그 발터 베냐민에 대한 얘기도 했고 언어 철학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 여기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언어는 특히 활자 언어는 사실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그쵸. 약속 관계. 근데 이 약속이 명문화된 약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변동되는 하나의 문화적 약속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결국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체계가 있고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실존하는 체계가 있고 이 체계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체계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 약속과 그 규범을 지키는 쪽으로서 이제 작동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 체계에 있어서 누가 편입될 것인가, 누가 적응할 것인가, 혹은 누가 어떤 원칙을 강요할 것인가가 전형적인 권력 관계인 거고 정말 과거로 넘어가면은 사실 이 문장을 쓴다는 것, 어떤 그 책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이 책이나 저자가 굉장히 소수, 그러니까 희귀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맞춰야 되는 구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수가 앞에서 얘기를 하면, 혹은 교수가 어떤 책을 내면 그 제자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지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가 그걸로만 귀결되어 있고 소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만 이 리터러시의 어떤 체계, 어떤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활자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기 앞으로 소개될 걸로 보이는 영상 컨텐츠까지도 심지어 사진 하나 찍는 것도 이게 다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희귀성에 있어서 희귀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박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 보면은 이제는 생산자가 더 과공급으로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입장에서는 내가 어렵게 무언가를 터득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맞춰서 공급해주는 컨텐츠가 편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 편한 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많이 보내는 게 어느 정도 다수다 보다 보면 그게 권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잘 하니까 먹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역사과잖아요. 육사하시죠. 저 역사과인데 이걸 왜 이제 알았지? 금융회사에 다니는 게 이게 많은 걸 가리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미디어과라서. 역사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누구죠? 그 역사 강사 이름 설민석이요. 설명을 그렇게 욕을 해요. 왜 그렇게 욕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은 똑같거든요. 포지션이 똑같은데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많이 받아가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쌓여있는 그런 지식의 스택은 그들이 높을지 몰라도 이걸 풀어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교환 가능한 이 사회에서 교환 가능한 가치는 돈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게 돈이라고 보면 그런 쉽게 풀어내는 능력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설민석이 그 모든 그 역사 강의의 자본을 다 빨아들이니까 책 한 번 내면 막 교수님들이 페이스북에서 온갖 욕을 써요. 근데 정말 그 점잖게 쓰는 욕들이거든요. 네. 욕은 아닌데 너무 안타깝다. 오호 통제를 시작. 너무 안타깝고 대중을 이렇게 기만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서 역사의 미래가 어떻다는데 사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기 정도전 드라마 보면서 역사 배우지. 그렇죠. 네, 대학 가서 강의를 배우지 않으니까. 네, 여기서 설민석 그 강사님의 얘기가 잠깐 나와요. 되게 좋은 예로 나와요. 좋은 예로. 그러니까 저 그 부분을 읽은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간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했으면 그 사람은 전달자로서 좋은 사람이 아닌가? 약간 이런 내용. 어쨌든 그러니까 뭐 말을 하다 보면 부풀리기도 하고 뭐 잠깐 잘못된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사후에 이 부분은 약간 과장이 됐습니다. 약간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말하는 방식이 제대로 된 거고 이거 못 따라오면 다 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미만잡이야. 다 니네 다. 이건 뭡니까? 미만자? 뭡니까 이거? 이거 미만은 다 이거 미만은. 가치가 없다.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받아 뜻이더라고요. 적어야 돼. 이거 인터넷에 받아 적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시민 작가는 그 예능에서 이제 알쓸신잡에서 나중에 나영석 PD가 그렇게 유시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좋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 얘기는 했었어.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맥락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단하게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팩트를 제대로 갖고 노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팩트는 나중에 편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팩트를 잘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 안에서는 굉장히 들었어. 그 맥락을 잘 만들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유시민은 그걸 잘하는 사람인 거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교수들은 그렇게 맥락에 집중을 못할까라고 하면 저는 그 훈련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다가도 우리는 좀 틀린 사실이 있으면 그냥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수까지 되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출처 표기와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 자신이 논문을 작성해온 그런 훈련된 과정만 수십 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맥락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팩트 확인하는데 더 많이 매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수는 또 그래야 하기도 하고 네. 교수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전문가니까 일임한 거잖아요. 권위를 얻을 수 있죠. 팩트는 체크됐을 것이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하나 더 얹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자본주의 논리랑도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요. 뭐냐면 결국 시장에서도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소수만 생산하면 그 소수가 모든 권력을 다 갖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가 만들어준 비를 써야 돼. 내가 만들어준 옷 입어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그 소비자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권력을 많이 갖게 되면 더 좋은 제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이 컨텐츠 리터러시도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만약에 세미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그런 거겠죠. 결국 시장에서 원하는 듣고 싶어 하는 방식의 리터러시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콘텐츠를 전달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리터러시를 전달하는 콘텐츠는 사실 공허한 하나의 노이즈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맥락 속에서도 저는 이 책 내용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한데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뭐냐면 시장에 온전히 맡겼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하향성, 전반적인 어떤 퀄리티의 하향성. 그러니까 결국은 아 그래 내가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꼭 어떤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옛날 방식이지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렇다면 아까 박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학생들이 기본적인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수준은 그러니까 더 깊이 내려가려면 사실은 내가 어떤 걸 터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방식을 이제 함유시켜야 되는데 왜 아까 우스갯소리 나왔지만 TLDR이라고 하는 외국의 이런 문장들이 막 이제는 어디나 다 달라붙고 막 댓글에 그냥 그렇게 쓰고 넘어가 버리고 우리의 어떤 인터넷 문화에서 그게 많아지고 아이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 맡겨놨더니 그것이 반드시 선의 방향으로 가는가? 여기에 시장에 맡겨놓더라도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걸로 이야기가 저는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그 EBS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그래서 공교육에서의 이 문해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시장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없어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쓸모가 있는 건지 나한테 맞는 건지 사실인지 이거를 파악하려면 행간을 파악하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글을 읽을 수만 있고 파악하지 못하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정보가 정말 뭐 나쁜 정보인지 거짓인지 정말 쓰레기 같은 정보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내가 지금 찾고 싶고 원하는 게 이게 맞는지 이거를 빠른 시간에 파악하려면 그 문해력을 키워야 돼서 공교육 안에서 그걸 더 공고히 하고 이제 사회로 내보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능과 학종에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수능, 학종, 학업 우수자 전형 이렇게 나누면 사실 수능하고 학업 우수자 전형은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저는 수능 공부하는 사람들과 학업 우수자 전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판이하게 공부 방법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은 정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어서
내가 대학에 진학해서 두꺼운 원서든 뭐 두꺼운 책이든 한글이든 영어든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사람들을 뽑기 위한 시험이고 이 학업 우수자 전형 내신 같은 경우는 내가 한 학기 동안 배운 이 내용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잘하고 단기간에 더 많은 인풋을 넣으면 사실 이 내신 점수는 빨리 딸 수 있죠. 많이 딸 수 있죠. 근데 이 공교육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공교육이 더 먼 길을,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정답일 수는 없는데 수능이 좀 더 범용적인 학문 그런 학습 도구로 쓰이기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이 학업우수자 전형에 매몰되다 보면, 그러니까 내신에 매몰되다 보면 아이들이 이게 확장이 안 되고 딱 그 컨텐츠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만 지나면 이 내용은 싹 사라지고 배운 것도 사라져 버리는데 사실 수능은 병행해서 가는 거잖아요. 수능을 따로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학교에서 3년 동안 계속 그 수능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능형 인간은 내신이 그래서 잘 못하더라고요. 네. 내신형 인간은 수능을 못하고 맞아요. 이게 완전 판약이 갈려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반반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부분인데 공교육에서 그게 살아나려면은 사실 내신에서 그런 거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능형 교육이 병행되고 뭐 논술이든 뭐 이런 게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방금 이제 박현님 말씀하신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기에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 중요한데 내버려 뒀더니 얄팍해졌다. 그러니 그거를 두텁게 해야 되고 공교육에서 그 역할을 좀 더 집중해서 챙겨야 한다. 이 맥락인데 이게 과연 공교육에서 이게 챙겨질까라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렵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는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에서 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또 많은 어떤 그 절차와 어떤 검증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교수들의 따분한 얘기를 듣고 있는 학생들보다도 더 갭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하나의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학생들이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지금 뭐 학교에서 공교육에 그 교과 과정을 넣었다고 아니면 그걸 점수화시킨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걸 다 잘 습득해서 선하고 바른 올바른 아이들이 돼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물론 학업 성취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베이스라인을 잡아주는 어떤 그 정책일 텐데 문제는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어려운 많이 고민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를 앞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 책상 밑으로 그냥 내가 유튜브 보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시장에는 정보, 그러니까 컨텐츠는 무한히 많다고 해주셨잖아요. 전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희귀한 자원은 뭘까? 생각해보면 이제 컨텐츠는 아닙니다. 컨텐츠는 무한히 열려있죠. 컨텐츠는 아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돈도 아니에요. 전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교환 가치인 거죠. 수단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런 거죠. 내가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먹거나 10,000 원짜리 먹거나 그냥 배차는 거 똑같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맥락 속에 이제 그 돈이라는 게 필요하지. 꼭 돈의 희소성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말려 들어가는다.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그 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뭐 우리 멤버들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희소한 가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뭐가 무섭냐면 굉장히 얄팍한 문해력과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화된 어떤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어찌 보면 그냥 궤변일 수 있는 내용에만 내가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껴도 내 인생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커뮤니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그 안에 정보가 무한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잠깐 즐기다가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서 교과서 하고 막 이랬다면 이제는 어느 한 지점을 눈 감고 찍고 거기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도 영혼이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문해력이 얄팍하다는 거에 현상 인식을 했다는 건 뭐 보편적인 어떤 인식도라고 치지만 해결책이 공교육에서 이걸 가르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끝날까 봐요. 저는 이 권력을 세종대왕 때부터 권력을 계속 그 언어 권력을 분배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21세기 들어서 다시 회수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급자,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공급자 그리고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 사이에 세종대왕이 등장함으로 인해 이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유통비를 다 줄여나갔다 생각하거든요. 전 이 둘을 멀게 하고 중간 유통마진을 남겨먹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전에는 신문이고 TV였다면 지금은 유튜브이고 그 유튜브 안에서도 크리에이터들이 그거를 잠식하고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뉴닉이라는 그 스타트업이 그렇게 커진 이유에도 사실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명문대 나온 아나운서들 기자들이 앞에서 TV에서 떠들어대는 게 너무나도 재미없고 맥락이 흥미돋지 않으니 이거를 아주 압축해서 5분 안에 3분 안에 설명해주는 유튜브로 옮겨간다는 거거든요. 뉴닉으로 넘어간다는 거고 그렇게 수많은 뉴스레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저는 이 중간에 유통마진의 신기기와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진다면은 사실 옳은 방향은 아니긴 한데 방향 자체가 이미 멀어지고 있고 그걸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아까도 더 들어가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싶어요. 왜 책 읽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걸 사람들은 원하죠? 저는 그 생각 가끔 해요. 왜냐면 저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것과 유튜브를 보는 것 똑같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전달하는 건데도 왜 이게 다를까? 단순히 눈에 좀 다채로워서 그럴까? 아니면 뭐 뉴스에 있어서도 뭐 제대로 된 KBS에 나온 뉴스와 아까 뉴빅 같은 그런 뉴스 왜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뇌 근육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다 보면 뇌 근육을 쓰는 게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인지하는 걸 넘어서서 이걸 머릿속에 재조합으로 구성할 때 뭐 만약에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내 뇌의 그 전체를 다 쓰고 있는 느낌. 하지만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볼 때는 한쪽 뇌를 안 쓰거나 덜 쓰고 그냥 편하게 그냥 나 진행하게 대신 있어요. 저 유튜브가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 여기서도 나오는데 책을 읽으면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네, 네.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몰입의 시간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가 첫 번째인 것 같고 네네. 왜냐면 책은 읽으면은 어쨌든 뭐 소설책 한 권이면은 앞에 한 뭐 50장 정도는 배경 설명이 가야 되잖아요.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배경에 대해 얘기해줘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은 사실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네. 그거를 견디고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확 몰입이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 그 내용이 펼쳐지고. 근데 유튜브는 뭐 클릭만 하면 그때부터 빡 해주니까 몰입의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몰입이 안 돼. 재미가 없어. 끄고 다른 거 보면 되지. 맞아요. 계속 옆에서 이건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해주니까 약간 그게 하나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책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책은 읽으면 정말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네. 같은 로미오와 줄리엣이어도 우리 셋이 한 책을 놓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었는데 줄리엣의 머릿결은 흑단처럼 고왔고 약간 이런 걸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줄리엣의 얼굴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맞죠. 근데 그 순간 그러니까 약간 추상성을 가지고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유튜브는 그냥 줄리엣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머릿속으로 줄리엣은 어떻게 생겼을까? 입술이 이렇게 빨갛고 예쁘다고? 어떻게 예쁜 사람일까? 내가 아는 가장 내 인생에서 예쁜 사람, 예쁜 뭐 외국인 누구 생각해보고 줄리엣을 그리고 약간 이 과정이 있는데 유튜브는 그냥 줄리엣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영상은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같이죠. 네,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게. 그래서 뭐 뇌근육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그냥 간명하게 얘기하면 이거 같아요. 책은 내가 밀고 가는 느낌이고 유튜브는 내가 끌려가는 끌려가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극명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그냥 자기는 뭔가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근데 좀 쉬고 싶고 좀 고민하고 싶지 않고 이럴 때 유튜브를 틉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고 싶어요. 생각하기 싫을 때. 알고리즘이 너무나도 훌륭해가지고 네. 잘 끌어주죠. 근데 문제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인간은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혹은 끌고 가는 것보다는 끌려가기를 더 편해한다는 거죠. 맞아요. 익숙해하고.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고 다양한 정보들이 나를 끌고 가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 정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이 먼저 더 좋은 정보를 찾아가지? 너는 권위자인 것 같으니까 나를 끌고 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장 더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것 같다 생각해요. 기술의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적인데 회사에서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네. 집에 가면은 내가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책을 해석하기보다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책을 리뷰해주는 5분짜리 버튼이 훨씬 편해요. 그렇죠. 책을 읽어드립니다. 그냥 한번 보고 나면은 보통 책 300페이지짜리 읽는다 하면은 한 일주일 걸리는 사람이 이거 책 한 편 리뷰하는 프로그램 4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 40분 리뷰하는 프로그램도
사실 이 유튜브로 넘어오면 책을 읽어드립니다가 그 방영되는 게 1시간이면은 유튜브에서는 15분짜리 또 요약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에 대한 요약이 더 요약을 더 해서 더 그 공백 시간의 공백을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오늘 지쳤고 회사에서 너무 지친 상태로 들어와서 더 이상 수용할 게 하나도 없고 내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을 때 그 시간을 다 알아서 똑똑하게 채워주는 사람들이 광고로 돈 받아가고 만들어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까레리나?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를 읽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뭐 이강빈이라는 사람이 한 3분짜리 짧게 요약해가지고 만든 걸 이제 봤어요. 유튜브로 온 사람은 사실 이강빈의 컨텐츠를 소비한 거죠. 톨스토이 것을 소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강빈의 것을 소비해놓고 나는 톨스토이를 소비한 것처럼 자기가 인식한다는 것 자체. 완전히 다른 걸 지금 읽은 건데. 저는 그 만족감이 비슷하다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문해력이 우리가 떨어진 데를 걱정하는 학생들 물어봤을 때 이들은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나의 문화생활은 풍족하고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른들이 바라볼 때는 야 이만큼 더 두터운 의미까지 가야 의미가 있는 건데 너 지금 겉만 탔어. 아니면 네가 보는 거는 깊이가 없어. 그렇게 하는 건 인생이 낭비하라고 보는 관점과 충분한데요? 이걸로 충분히 만족해요. 우리 또래들은 다 이걸 갖고 얘기하지. 그런 거 하고 있으면 그냥 왕따당해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잖아요. 네, 저는 뭐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자 우리 안 쓰잖아요. 이제 어른들이 예전에 신문 보면 한자 그렇게 많은 거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이제 한자 물론 다 읽고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다 기성세대가 만드는 그 권력을 깨트리는 게 끊임없는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학적이고 좀 더 형 이상학적인 걸 다뤄야만 문해력을 인정받는 사회에서 이 문해력이라는 것의 그 주체가 잘 쓰는 사람에 달려 있는 사회로 넘어가는 게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인지 몰라도 그게 그른 방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 세대도 똑같이 경험했으니까요. 한자어 쓴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든 저거든 왜 꼭 책을 읽어야 돼? 뭐 본인이 행복한 순간을 찾았다면 유튜브에서 찾는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그리고 유튜브도 사실 좋은 양질의 컨텐츠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서니까 왜 책을 읽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영상이 못 채워주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은 확실히 책으로 같은 컨텐츠를 책으로 볼 때랑 영상이랑 볼 때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머릿속에 책을 읽으면 그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어도 책으로 읽으면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안나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힘들었고 이렇게 됐고 극복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할 수 있는 경험이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정적이고 어쨌든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감하고 너는 그랬구나 나랑 다르지만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어울릴 수 있는데 사실 영상은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안나가 저랬구나 안나가 슬펐구나 이렇게 된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끝나기 때문에 약간 공감에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책이 있는 게 공감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접근이 저는 당연히 그 상상력 기반인데 오히려 영상으로 나왔을 때보다 더 초고화질의 VR 속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책을 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해리포터를 10권 읽었을 때랑 1, 2, 3, 4권 읽었을 때랑 내가 이 4권까지 나오고 나서 영화를 기다릴 때의 흥분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기서 구현해낼 것인가라는 그 상상. 왜냐면 내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해리포터의 세계를 상상했을 때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점점 규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소비만 하면 단점, 안 좋은 점은 영상만 계속 소비해서 유튜브만 계속 소비해서 안 좋은 점은 내가 상상할 여유조차 없어진다. 맞아요. 그거는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줄리엣의 모습이 유튜브는 그 보는 순간 이 외모에 대한 상상이 딱 닫혀버리는 거죠.
이제는 저 사람이 줄리엣인 거야. 동의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면 동의가 안 되거든요. 동의가 안 돼요.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보면서 어떻게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씬을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씬은 진짜 멋진 분이었거든요. 근데 막 되게 서양인들이 보는 정말로 그 약간 인도 사람? 전형적인 인도 사람? 와, 그 영화 좀 끄고 싶었어요. 근데 동의는 안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다친다는 건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영화와 원작, 그러니까 이 컨텐츠, 그러니까 텍스트인 책과 그다음에 시각적 비주얼인 영화를 비교했을 때 이걸 각색하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각색이 꼭 필요하냐? 그 작업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리고 왜 그렇게 성공하기가 어렵느냐? 각색이 잘 된 영화도 있지만 안 된 영화도 있고 원작보다 못한 영화도 많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대사 그대로 읽으면 대사를 하면 되는데 그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하니까 전혀 아니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시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는 반드시 외부에 있는 제3의 시점, 그 쇼트를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소설이나 아니면 책은 가만히 보면 완벽한 관찰자 시점으로 쓰인 소설은 되게 소수고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거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이 쓰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막 넘나들어요. 이 사람 내면도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게 되게 그 책을 읽을 때 공감이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근간을 전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 내면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화는 그게 안 돼요. 물론 이런 걸 극복하려고 약간 옛날 영화들 한 7, 80년대의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풍을 보면 나레이션이 나오죠. 어떤 주인공이 나와서 나레이션 쭉 해주는데 근데 이 나레이션으로도 대응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을 나레이션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굉장히 영화가 촌스러워집니다. 그쵸. 사실감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비주얼에서 마치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럼 주인공이 나와서 나레이션 하는 것은 그 사람 내면의 것을 막 열심히 말하지만 전반적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굳이 빗대는 이유는 유튜브 때문인데 결국 유튜브를 우리가 볼 때 그냥 편하게 끌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제3의 대상물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떠드는구나. 동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스킬.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몰입이나 아니면 정말 그 자아일치성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도 내 입맛에 맞는 걸 취사 선택했는데 취사 선택한 컨텐츠 안에서도 또 더 잘게 나눠서 나한테 마음에 맞는 것만 내가 머릿속에 스위치해서 넣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자기 편향, 자기 박증 위험하죠. 그런 식으로 실하는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자기 혼자 그렇게 자기 편향하고 그냥 조용히 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자기 편향을 가지고 다시 제조합해서 내가 또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파가 999999 가는 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해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를 사실 저희는 지금 미국을 통해서 또 보고 있는 거고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되게 우려가 있어서 아마 문해력에 대한 해결 방안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결론은 그래서 멀티 리터러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최고도 아니고 유튜브가 최고도 아니고 왜 이걸 남이야 하느냐 남일 필요 없고 맞아요. 멀티미디어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영상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 책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나중에 사례로 그런 수업을 했던 사례가 나오거든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먼저 뭐 얘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그 주제를 가진 영화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콜롬비아 총기 난사 사건인가?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다음 독후감을 쓰고 뭐 어떻게 느꼈는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거를 다 뭐 기사를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뭐 위키피디아도 찾아보고 진짜 신문 기사도 찾아보고 이쪽 신문 기사 저쪽 신문 기사 다 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를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풍부해질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가 있는데 약간 읽기만이 최고의 우리의 최고의 가치야라고 해서 그것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할 필요도 없고 10대들이 그건 너무 올드한 거고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라고 해서 그 편을 가릴 필요 없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합해서 좀 더
삶에 깊이 다가갈 수 있는 멀티 리터러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약간 그게 이 책의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책을 무조건 신성시하는 거는 아까 그 말씀하신 시대 것처럼 지났죠, 근데. 한자로 쓰이지 않는 것은 이건 너무 천박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러잖아요. 여전히 국회 가면 다 한자로 명패를 박아놓고 있습니다. 진짜. 그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물갈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흘러갈 때까지 그러실 거예요. 젊은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면 명패 다 흘려놓거든요. 음, 그게 이제 다선 의원과 초선 의원의 그걸 또 가르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시대의 나이테처럼 이제 박혀 있는 거니까 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뭐 양립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이 명패를 한자로 박았다 그래서 뭐 저희 국정이 이상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저는 멀티 리터러시 완전히 동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리터러시의 권력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쪽으로 갔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내가 써준 우려가 안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 컨텐츠를 전달하는 이 매체가 이 미디어가 과거에는 종이, 책에 국한됐던 것이 넓어진다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책의 강점이 있죠, 상상력. 하지만 영상 매체가 주는 또 파괴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책이 절대 못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면 이게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것이 다른 것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한쪽이 과하게 잡고 있던 어떤 그 권력의 점유율을 이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분산한다고 생각하고 그 각각에 맞는 컨텐츠가 나오겠죠. 다만 한 가지는 생각해보고 싶어요. 깊이.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에 대해서 이 얄팍함을 용인하는 걸로 갈 수는 없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기피에 대한 것도 기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그런 깊이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상관없고 어떻게든 다양해서 모였는데 깊이 있게 읽은 사람이 얕게 읽은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까지도 오케이라고 보는데 근데 깊게 읽은 사람이 얕게 읽은 사람, 얕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깊게 읽지 않으면 배제하려는 시도도 사실 결국에는 이게 점점 더 날림으로 컨텐츠가 소비될 가능성이 앞으로 많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해리포터가 볼드모트를 죽였다. 이게 1편부터 7편까지를 모두 다 요약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만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줄로야. 해리포터가 볼드모트 죽이는 내용이잖아. 이렇게 했을 때 맞아라고 하면 사실 맞아라고 하고 나는 읽은 거를 다 읽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내가 해리포터가 얼마나 그 험난한 과정을 역경을 헤쳐나는지 그걸 알려줄게 하는 순간부터는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소비하고자 하는 기호가 있는 사람들끼리 누리고 같이 소통하는 거는 좀 충분히. 왜냐면 트레바리에 가가지고 트레바리는 다 이제 독서를 하려는 모임인 거잖아요. 근데 다 독서를 하려고 갔기 때문에 소통이 편할 텐데 트레바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나와서 책을 나는 이거 책 한 번만 읽고 맞춰. 또 고승덕 같은 사람도 한 7번씩 읽잖아요. 책을. 7번 읽지 않고서 책을 읽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것도 지적인 기만이라고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 저는 기호에 멈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더 많이 알면 권력이 됩니다. 그 권력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냥 그 해리포터가 죽였다 이거 이상의 뭔가 그 안에 서사와 재미와 그 장면마다 그 나를 울리는 그게 있는데 너는 그걸 모르겠구나. 약간 이러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너는 이 즐거움을 모르겠구나. 맞아요. 너도 언젠가는 이 즐거움을 안다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정도? 맞습니다. 저는 그 경민님의 말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게 뭐냐면 취향의 차이고 그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또 하나의 그 인생의 어떤 무리를 이룬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강요죠. 그것도 강압이고 반드시 이 정도까지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예를 들면 그렇게 다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뛰어난 사람들 모아가지고 권력을 부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가 익숙해왔던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꼭 진리라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 나왔던 이제 공교육과 맞춰보면 저는 이제 공교육이라는 걸 볼 때 우리는 너무 입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공교육의 어떤 사회적 역사적 가치는 그 경험의 보편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그것을 반드시 공이라는 수식어를 붙일까라고 보면 이런 경험 혹은 이런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다라고 저는 설정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셈은 할 줄 알아야 자본주의에서 먹고 살지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수학에 대한 공교육 관점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떤 능력의 차원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다수의 또래들이 만나서 어떤 한 시절을 보내는 어떤 우정의 어떤 그런 것들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나는 이런 타입과 잘 맞구나 아 나 이런 타입과 좀 계속 트러블이 있구나 이런 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의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걸 보편적 경험을 넣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걸 넣어서 그게 하나의 어떤 독재적인 어떤 어떤 쇠뇌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경민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런 것은 그 보편적 경험으로 놓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컨텐츠의 깊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체험해 보는 거, 들어가 보는 거.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그렇고 공교육이 결국에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 뭐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2학년이 넘어서면은 같은 그 문해력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 아이에게 그거를 가르쳐줘도 3배가 차이가 난대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리고 요즘에는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다들 그 교육에 있는 사람들도 깊이 생각을 안 한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을 얼만큼 애가 단어를 많이 알고 문맥을 파악하고 뭐 아느냐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잖아요. 예전에는 집에 사람이 많아서 할머니 말도 듣고 할아버지 말도 듣고 동생 말도 듣고 단어를 엄청 많이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엄마, 아빠, 나 이 정도인데 엄마, 아빠, 나 지금 회사 가. 그럼 하루 종일 혼자 있거나 또래 친구들이랑 있어. 그러니까 약간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들이 더 그게 심하대요. 그렇겠네요. 단어를 아는 개수가 정말 현격하게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1, 2학년 정도에서 잡아주고 이걸 자연스럽게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학교에서 알려줘야지. 학교 아니면은 얘네들은 그거를 배울 기회가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질 거고 그러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공부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공부가 재미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나이에 이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수업에 참여를 못하고 혼자 겉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겉돌게 놔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봤자 계속 이렇게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겉도는 게 외롭지도 않아. 왜? 그쵸. 소수 빼고는 다 겉돌고 있거든. 왜 우리가 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심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초등학교에서 없애버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공교육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서 이 사람이 어떤지 파악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야. 사례 중에 하나가 어디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방학인데 나와서 그냥 문해력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도 없고 뭐 강제도 아니고 그냥 참여 와가지고 애들이 수업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랑 짧은 글을 하나 읽어요. 읽고 뭐 아무런 그런 경쟁 이런 거 없이 글을 읽고 내가 파악한 것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해줘 보자. 그러면은 그냥 짧은 에세이, 소설 이런 건데 뭐 애들이 저는 얘네 집이 주택인 것 같아요. 왜 주택이라고 생각을 했어? 시작할 때 집 앞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다고 한 거 보니까 오래된 주택인 것 같아요. 아름드리 나무는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 이 집은 주택이었구나. 또 다음에는 엄마는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자기가 타당하게 얘기를 해서 말하면은 그냥 그러게 네 말이 맞다 하고 끝나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우리 퀴즈를 내보자 해가지고 스스로 퀴즈를 내서 골든벨 같이 하고 모여서 토의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네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육의 모습이. 입시랑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맞아요. 입시에 터치를 덜 받는 저학년이거나 초등학생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공부랑 상관없는 쓸데없는 수업일 수도 있겠죠. 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런 쓸데없는 수업을 주기적으로 해줘서 기본 그 애들의 이해 능력, 글에 대한 이해 능력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보편적으로 높여주면은 좀 더 그 애들이 10대, 20대를 보내면서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거 좀 느꼈어요. 그럼 왜 대체 왜 사고 정치도 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저는 뭐 제 주변에서 보면 좋은 학교 갔다는 친구들 치고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좋은 학교 못 갑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설퍼요. 그렇게 볼 수 지쳐서. 있네요. 역으로 보면. 중학교 가면서부터 금방 급전직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똘똘하다는 애들이 근데 조용하게 은둔하게 여기저기 숨어있던 애들이 중학교 오면서 전국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차이가 하면은 사실 이게 부모의 욕심 때문에 좀 똘똘하다 싶은 애들이 초등학교 때 소진을 시켜요. 에너지를 맞아요. 공부에 푸시를 대한 소진을 받아서. 엄청 많이 시켜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사례이긴 한데 사실 맞아요. 손흥민이 그 참에 스타트 멤버에 나와가지고 전력으로 뛰는 거지. 그러면 전반에 뛰고 이제 퍼지는 거지. 아무리 손흥민이 손흥정 그 아버지가 손흥정 씨잖아요. 손흥정 씨가 손흥민 축구 가르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다가 재미없으면 축구 그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것이 중학교 때부터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서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신날 때만 했대요. 그래서 손흥민 신나 보여 좀. 네, 맞아요. 멋져. 뭐 물론 이제 실력이 또 있고 하지만 근데 저는 그게 그 차이 있다 생각해요. 이게 계속 흥미 있고 다양하게 이걸 즐길 수 있는 것이 축구가 되니까 성적이 조금 빠지더라도 다른 데서 채워져서 축구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얘기도 결국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면 책을 읽어라 하지 않아도 맞아요. 내가 스스로 도서관에 가고 싶어, 책을 읽고 싶어, 이 책을 사고 싶어라고 스스로 말하고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지 너 왜 책을 안 읽니? 왜 유튜브만 보지? 이렇게 해주지 말고 애들한테 글을 읽는 즐거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 것 저희 같아요. 학교 때 물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욕먹겠지만 이제 학교에 도서관이 생겼는데 초등학교 때 그 비싼 상품을 걸었어요. 많이 있는 애들한테 도서 제출을 많이 하는 애들한테 뭘 준다. 그래서 상표를 하나 할 때면 상표 하나씩 줘서 30권 비한 30장짜리 상표 딱 붙여서 내면 교장 선생님 약간 명의로 포도알 같이. 네, 상장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경쟁을 유발해서 사실 애들이 미친 듯이 책을 읽었거든요. 읽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하면 애들이 아침에 제출하고 저녁에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앉아서 읽고 엄마들이 이제 봐주죠. 엄마들이 읽고 이제 가져오면 근데 이제 그래서 하루에 뭐 5권? 근데 이게 사실 그것만 받겠다는 애들이 끈기 있게 보기 힘들어요. 책이 결국 흥미가 들어야 그쵸. 약간 6일 연속으로 와서 30일 받아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어서 읽어야지 속도가 나고 사실 재밌어서 읽으라고 그런 걸 하는 건데 허들을 그렇게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책을 언제 재밌게 읽었나 하면 그 초등학교 때 진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하고 등수에서 이기고 싶어. 저는 어렸을 때도 그 경쟁하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 경쟁하는 사회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트루 코리아. 진짜 본투 코리아. 네, 진짜 저는 그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코리아 받아요. are you happy? 한 단계라도 올라서 저는 지금도 그걸 느껴요.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의 동 나이 때 애들하고 모의고사 치고 싶다. 그래서 진짜요?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스스로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내 가치관에 맞게 잘 살고 있지 이런 정립이 안 되니까 20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대학 와가지고 학점 주는 거 말고도 다른 데서 경험이 쌓이는 수 있잖아요.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 스펙이 내 전체 나래비스였을 때 같은 20살 안에서 몇 등일까? 이런 걸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 와, 나랑 이 점은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뭐가 기준이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의 삶을 모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 같은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사람과 내가 되게 유사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죽은 삶인데? 그러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저게 보편적이고 저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그게 나이의 또래가 됐건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뭐가 됐든 간에 뭔가 내가 유사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막 그러니까 그 벗어나는 건 아니고 다른 색깔을 입혀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등수로 비교되는 것 자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틀에서 내가 빠져나가야 돼. 이 등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이기거나 지거나 몇 등이거나 이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항상 내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는데 게임 같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딱 비교 너무 놀란 거야 지금. 우와. 반대시네요. 저는 신기하다. 어렸을 때도 달려라 코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이본이 이본이 이제 진행하는 게임 프로그램.
이름도 많이 네, SBS에서 이분 모르는데. 참.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즐거웠고 지나와서도 지금도 그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긴 해요 사실. 그러나 이제 스트레스에 좋은 기능이네요, 이거. 저는 그걸 나를 더 생각을 해요. 성장시켜주는. 근데 지금 저는 이겼을 때 그 도파민이 그게 크니까요. 그게 한 9번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성공한 게 있으면은 그 9번의 거기서 실패가 모든 다 것이 지워져요. 보상되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도 책 읽는 거 경쟁하지.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제 주변 애들도 다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경쟁을 다 즐기는 건 아닌데 애들이 그거 안에서 서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어떤 애는 100몇십 권씩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거 그냥 딱 하고 집에 가는 느낌이 딱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만져봤다. 네. 촉감의 영역이. 개출을 했다. 걔랑 저는 걔랑 저랑 또 가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그럼요. 걔는 경쟁 플러스 진짜 걔는 오로지 숫자에 집착했다면 나는 책도 다 읽으면서 저걸 잡을 수 있다라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결국 못 잡죠. 이렇게 가면은. 근데 그런 게 그래서 이게 뭐 모두한테 다 적용되는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저 같은 사람도 책을 좋아하게끔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허들을 낮춰줬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엄마 아빠가 읽어줘야 한다,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전혀 그거는 저는 와닿진 않았긴 했거든요. 이게 아이들일수록 엄마 아빠를 본받아야지라는 게 자발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뿐이죠. 그렇죠. 사실 모방심리예요. 모방심리예요. 본받으는 아니고 모방심리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TV 안 보고 책 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 근데 TV 열심히 보는 집에도 책 좋아하는 애가 태어나면은 그냥 책 좋아합니다. 또 그렇죠. 잘해서요. 그래서 사실 그 어거지로 그렇게 막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책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진짜 그 이후에 읽은 책만큼 그 초등학교 시절에 읽은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거. 저는 좀 반대인 게 저희 동네에 영풍문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말에 아빠랑 저랑 동생이랑 셋이 영풍문고를 가서 거기서 풀어놔요 저희를. 읽고 싶은 책 한 권씩 가지고 와라고.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읽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만화책 말고 뭐 이런 거 잡지 말고 책이어야 돼. 약간 요 정도의 규칙은 있는데 가서 막 책을 이것저것 뒤져보고 하다가 그리고 딱 한 권만 고를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무슨 책이고 이게 재밌을까? 엄청 고민하면서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죠. 고르고 집에 와서 셋이 같이 읽어요. 근데 지금부터 책 읽어 이건 아니고 그냥 읽고 있으니까 정말 그냥 모방 심리로 가서 옆에 그렇죠. 앉아서 읽는? 근데 뭐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닌 게 제 동생은 또 책을 많이 안 읽긴 해요. 인생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가 그러니까 딱 찍어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은 그러니까 주는데 A는 B다라고 할 수 없는 맞습니다.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굉장히 태풍이 부는 그 바깥에서 내가 활을 쏘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처음에 방향은 어떻게 조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 활주율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생각하면 아빠랑 저랑 성향이 비슷한 거고 그런 거죠. 동생은 뭐 유전자가 덜 맞죠. 비슷한 거고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이 아직도 소중하죠. 네네네 기억에 남아있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도 필요하고 이런 시도도 필요한데 맞습니다. 저는 너무 저 경쟁 좋아하지만 학업 성취도 평가는 경쟁에 축에도 못 드는 수준의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거 왜냐면 이것은 진짜 경쟁이 아니다. 이거. 진짜 경쟁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공평하게 고등학교에 다 공통된 과정으로 다 같이 몰입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다 좋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더 그게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선행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균형과는 유예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배제해 가면서 계속 경험을 시도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뭐 공교육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야기가 쭉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공교육 그리고 이제 이 리터러시, 문해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공교육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못 따라가고 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수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축인데 입시 중심과 스펙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입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때 그냥 답만 외워요.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질문을 하고 답변에 모두가 다 정답이게끔 되는 게 좀 옳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모든 교육은 우리가 그 언어 영역이나 다 이런 어떤 그 외국어 영역을 준비하면서 많은 지문들 같은 거 했지만 그래서 작품들을 소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딱 규정된 것들만 저희가 암기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내가 주장을 해도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중심의 문제가 있고 이것이 그대로 저는 연장선에 이어지면서 스펙 중심으로 가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왜 문제냐면 입시 중심은 그것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떤 규정된 어떤 하나의 정답으로만 유도하고 당연히 그 안에 살아남아야 될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와 답을 하나에 대한 덩어리로 그냥 자기가 이해할 뿐이지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건 닫아버리거든요. 다양성 자체가 오히려 점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스펙 중심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독서 통장 같은 거예요. 아까 100권 읽으면 뭐 상 주고 이런 것처럼 뭐냐면 수치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펙 중심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 인생 타임라인에 굉장히 뻑뻑하게 어떤 한 줄 한 줄 채워나가는 게 그게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을 그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디지털라이징 방식은 사실은 얄팍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얄팍함. 우리가 지금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튜브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 문해력, 어떤 리터러스의 얄팍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게 이 모든 것들을 0과 1이라는 이진수의 숫자로 전부 디지털화 시켜버리면은 사실 디지털 자체가 굉장히 얄팍한 것이다. 그것이 왜냐하면 팩트만을 규정하는 거고 맞느냐 틀리냐만 가져갈 뿐이니까 아직까지는 이 기술 발전해야겠지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교육의 방향은 주관식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 컨텐츠를 주고 네 생각을 얘기를 해봐. 그리고 이 생각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라는 건 피해갈 수 없으니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평가를 할 때 결국 이 주관식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는 거고 그 사람의 다양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생 전체가 투영되는 것들 그걸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 주관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에세이 같은 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퀄리티가 어느 정도 규정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죠. 신뢰가 없는 거야. 그 얘기가 결론에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객관식으로 육성된 한국인들은 주관식의 가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평가의 공정성에 너무 집착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 이외의 것들을 보지 못한다. 이게 이 두 분의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리터러시의 어떤 그 두터움은 저는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고 왜냐면은 자기 논리를 갖추고 네네네 그걸 키우려면은 긴 호흡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수능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게 될 수, 그러니까 직접적인 쓸모는 없잖아요. 뭐 이걸 통해서 뭐 문해력을 키워서 긴 지문들을 읽고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이렇게 한다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수능이 아니라면 그 외의 것들은 사람들이 불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봐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IELTS를 예시로 나오는데 이제 영국에서 그 보는 유학할 때 보는 IELTS 시험이 있는데 저도 그거 옛날에 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길게 봐요. 시험을 하루 종일 봐요. 그리고 그 토킹도 있고 이거 쓰는 거 에세이 쓰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듣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두 사람이 뭐 IELTS를 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뭐 7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면 본인이 발음도 좋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그래서 7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더 낮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 사람은 굉장히 더듬거리고 막 이랬는데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게 내용이 더 막 발음도 안 좋고 문법도 안 맞고 그럴지언정 되게 계속 얘기하려고 시도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걸 이 평가자가 좋게 평가를 해서 더 좋은 점수 준 거예요. 당신은 지금 발음도 별로고 뭐 문법도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말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어 면에서. 그래서 당신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좋은 점수 준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점수를 주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 야, 다 뒤에 털어봐. 무슨 기준으로 한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죠? 이러면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돈이 오갔을 수도 있고 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합의가 나오기가 정말 힘든 것 합의와 같아요. 신뢰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구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당연히
그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945년 광복 이후에 그 적산 기업들의 그 자산을 대한항공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뭐 이런 데서 불화를 받은 거잖아요. 싸게.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성장해 왔는데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접근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고 사실 정치 입장에서도 부자 때리기가 너무 쉽고 편하니까요. 부자는 맞습니다. 한 명이고 가난한 사람은 9명이니까. 근데 그런 문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공정함에 대한 집착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계속 팔아먹어서 돈을 벌고 있고 권력을 쟁취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지금의 정치인들 치고 그런 가난 포르노를 소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네, 사실 근데 그걸 깨야 돼요. 그걸 깨지 깨야 않으면 돼요. 그걸 깨지 않으면 결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판 안에서 그 공정함이라는 집착을 국민들한테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주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되는 정치인이 되는 주체가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포르노도 없애야 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냥 이 사람이 능력이 좋으니까 이게 인간시가. 됐다가 돼야 하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된다. 이 사람이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뭐 네, 시험에 대통령이 합격해서 어떻게 해서 결국 대통령이 이 됐다. 모든 약간 포르노를 자기가 소비하고 이걸 활용해서 정치적 자산을 획득한 사람들은 결코 이 공정함에 대한 자유로움이 획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국가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걸 추진하기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텃밭에서 됐다. 이렇게 됐다.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걸 계속 소비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레토릭이 진짜 무서운 게 이걸 뒤집어서 공격으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조국 사태 때 생각하면 조국이 사실은 이렇게 재산도 많고 스펙이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이거든요. 전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조국이 좌측에 서 있고 조국이 스펙이 좋다는 얘기는 둘 다 사실인데 이걸 붙여서 그 공격 포인트로 써먹어. 근데 그게 유통이 돼. 무슨 얘기야? 이러면 안 되거든. 이 사람은 사실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그 말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가난해야 돼라고 우리가 인식이 돼버리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강남 좌파라는 게 저는 아주 올바랐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강남에 사는 불구하고 소득이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엘리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냐라는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의 문제는 뭐였냐면 강남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부자를 끊임없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집권 여당인 뭐 운동권을 비롯한 이런 출신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공격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격의 포인트로 잡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공격으로 포인트 잡는 언론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공격 포인트로 유일하게 득점을 하고 있는 사회 풍토가 나는 굉장히 문제가 맞아요. 있다고. 이 사회 핀터를 만든 게 그들이라고. 또 그들이 만들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깨고 들어가야 되는 깨야 거지. 하는 게 이게 뭐 깨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들이 태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기가 힘이 약한 줄 알았다고. 근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꽤나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아직도 중진국인 줄 알아. 뭐냐면 가난한 레파토리. 가난한 레파토리를 얘기했을 때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난 잘났는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더 그러니까 그게 만약 다 진실이라면 사실은 더 숭고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이익에 배반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뭐 이 회사 다니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때가 이 회사 입장에서 최고의 정권이었어요. 왜냐면 대기업을 그렇게 밀어줬으니까 비즈니스 프렌드리 했으니까. 근데 나는 반대 어떤 결정을 했다. 그건 자기 이익에 배반하는 결정을 하는 거고 자기 계급에 배반하는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더 숭고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손을 더 잡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한 결정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개천에서 용난다의 스토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개천도 아닌 것이 용 행세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순간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근데 이 잘못된 것들의 배경에 쭉 따라가다 보면은 믿지 못하는 거지. 그걸 다 자산화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함이 있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내린 판단을 믿지 못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맞아요. 주관식으로 뭔가에 맞아요. 나 자신이나 나와 소중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지적을 해버리고 맞아요. 저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그렇게 성장해온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끊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 만약에 상속 문제가 있으면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어느 기점을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대기업의 탈세와 상속 문제에 대해서 한번 끊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부터 생겨나는 모든 대기업에 대한 거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끝나겠지만 올해 이번 정부에 매우 큰 기대를 했던 게 그런 용기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용기 갖고 하기에는 그 한쪽의 어떤 무리를 적폐로 만들어서 청산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스스로한테도 칼을 들이미는 것과 같으니까요. 저는 사실 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된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산을 했잖아요. 오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남성의 페미니스트로서 성장하고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 조금이라도 발을 거꾸로 신으면은 그대로 칼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인지 못했거나 뭐 잘못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다 깨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되었고 뭐 저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게 너무 위험하다. 미국에서도 맞아요. 그 해리스 부통령인가요? 당선자 이 사람은 흑인이고 여성이어서 부통령 된 게 뭐 대단해서 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그냥 최연소 법관이어서 대단하다는 그건 오케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흑인이고 여성이어서 대단하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 공정성에 대해서 집착은 깨지지 않을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있을 수 없고 많이 바뀌어가고 또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느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막 한 5년 단위 생각하면 많이 바뀔 수 없는데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더딜 수 있지만 분명히 바뀐다. 언젠가는 바뀐다. 그래서 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언제 알게 될 것이냐. 그 랩탑을 보면 컴퓨터를 보면 이제 삼성이나 뭐 이런 데가 옛날에 델이나 HP가 이렇게 만드는 뭐 점유율 더 올려가고 막 스마트폰 보면은 막 삼성 갤럭시 폰이 뭐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막 수위를 다투고 막 너무 어깨 올라가는 국뽕스러운 얘기인 거죠. 하지만 냉철히 살펴보면 그 안에 OS는 전부 다 미국이 만들어요. 나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지금은 안타까운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하나의 공교육이라고 했을 때 국가 단위로 놓고 보면 결국은 어떤 이 문해력 그리고 리터러시 어떤 상상력 그리고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션 이 두 토음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누구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누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위에는 운영체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가장 어려운 체계의 생각 그리고 가장 그 가치 어떤 쉐어를 생각하면은 여기가 높다는 거 알면서도 우린 여전히 반도체를 만들고 키보드를 만들고 외장 케이싱을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소프트웨어도 역시 정성적인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서 히트를 쳤다는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치열한 경쟁의 모습을 그대로 다는 리니지나 이런 것들은 만들지만 정말로 어떤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션 같은 거는 못 깨달아. 하지만 할 거라는 거죠. 동물의 숲 가야 나오는 거 보세요. 근데 동물의 숲도 닌텐도가 하기 전에 먼저 만들었으면 박수 치고 싶은데 왜 우리는 동물의 숲 같은 거 없죠? 그랬을 때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저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니고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의 책을 읽고 정답 3번입니다고 찍는 기계적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의 책을 읽고 나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고 저희처럼 아직 책 한 장 열지도 않고서 책 제목만 보고 1시간을 털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책은 다음 주에 다시 할까 진짜 이건 인트로니까 책 다시 한번 쓰면 좋겠고 해야 되고 모든 시험이나 이런 내용이 저는 에세이 사실 저는 에세이가 인터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터뷰는 인터랙션이고 에세이는 일방적이지만 에세이는 객관적 근거가 남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세계 합의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각자의 인생이 자기만의 색채를 그려나가는 것에 만족. 내가 다 이렇게 수치화해서 비교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산이 얼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짜리고 이런 얘기에서는 벗어나는 게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어렵죠, 근데. 그래서 기능 필요해요. 네, 결론을 보고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너무 어려운 얘기다라고. 진짜 이빨은 얘기죠. 네, 사실. 모두가 다 맞아라고는 할 수 누가 있지만 모르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어려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미래에 먼저 가 있으면 되죠. 연구하시는 분들의 관점 그죠. 학교 안에 계신 그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하셔야 되고. 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책 얘기는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도 오늘 1편은 아, 네, 이게 1번 아, 1번을 했습니까? 네, 네. 4번을 했어요. 그래서 저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네네. 검색해서 나오는데 왜 책을 음. 읽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 예. 그 얘기를 좀 길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면도도 가져.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달 나왔을 때 시간이 네.